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소설에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즉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필연성을 요 소설 속에 부여하기 위해서 작가는 복선과 암시라는 장치를 써요. 자, 그럼 암시와 복선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암시는 뒤에 전개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분위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제시해서 뒤에 올 사건과 즉 그걸 미리 느끼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치라면 복선은 뒤에 올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죠. 그러니까 이 복선이 이제 마지막에 그 독자들이 뒤에 올 사건이 앞에서 있었던 이런 장면이 뒤에 올 이런 이야기와 이렇게 즉 연결이 되는구나. 거기서 어떤 소설이 있는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하근찬의 순환이대에서 어떤 암시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볼까요? 하근찬의 순환이대는 말 그대로 일제징용에 끌려가서 팔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또 6.25 전쟁에 끌려가서 참전해서 발을 잃은,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 이렇게 우리 근현대사의 그런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자, 본문 보면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이제 만도가 항상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밑줄을 치고, 그리고 항상 지금은 우리가 암시나 복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무녀도도 그렇고 또 기타 다른 소설들도 적어도 교재에 나온 것만큼은 어휘를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들은 찾아보고 이렇게 좀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만도가 등장을 해요. 자, 인물에 항상 표시를 하고 만도는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고 팔을 잃었어요. 팔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의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야 할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자, 여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만도가 즉 불안감을 지금 내적 독백을 통해서, 혼잣말을 통해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죠. 즉 3대 독자인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병원에서 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 병원에서 온다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는 뒤에 등장인물이 어떤 군대에 갔다가 즉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쳐서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런 비극적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추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만도가 드러내고 있죠.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 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 그것뿐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낼 수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자, 우리 여기서 시점을 또 알 수 있죠. 3인칭이고, 그죠? 그리고 그 혼잣말, 내적 독백 4명까지 모두 드러내니까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즉 마중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면서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자, 아들이 병원에서 돌아오니까 뭔가 다쳤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자기처럼 그렇게 팔을 몽땅 잃는 그런 끔찍한 일은 겪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만도는 소망했기 때문에 상위 군인이, 즉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상위 군인을 봐도 아들일 리 없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그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두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두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떡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자, 결국 진수가 돌아왔는데 그 진수, 아들인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부자가 마주치는 이 장면을 만도의 시선으로 지금 옮겨놓고 있고요. 여기서 만도가 혼잣말을 했던 그것은 그 뒤에 진수가 다리를 잃는 이 사건을 미리 그 분위기를 드러내는 만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복선인데요. 복선은 이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고, 자, 그 소설로서 우리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운수 좋은 날 1920년대 아주 대표적인 사실주의 소설이에요. 원래 그 현진건은 대체로 이런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삼아서 매우 리얼하게 1920년대 우리 현실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에서요. 자, 일단 운수 좋은 날의 스토리는 이거죠. 즉 인력거꾼인 김첨지는 인력거꾼 김첨지에게는 병든 아내와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죠.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이제 갓난뱅이인 어린 자식. 그래서 김첨지는 궂은 날씨에도 일을 나가죠. 매우 궂은 날씨에도 일을 나가는데 뜻밖의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궂은 날씨에 즉 일은 잘 풀리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수록 김첨지는 계속 불안에 떨고 결국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죽어 있죠. 그래서 그 가난한 한 가장의 그런 비극적 슬픔을 형성화했는데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에요. 어때요? 아내가 가난 때문에 약도 제대로 못 써보고 죽었는데 그게 운수 좋은 날일 수는 없잖아. 따라서 제목과 그리고 그 스토리가 서로 상반되고 그래서 이 운수 좋은 날은 반어적 그런 반어적 제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했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아침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자, 여기 아내의 오늘은 나가지 말아달라는 이런 말이 결국에는 아내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그 김첨지의 그 비극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필연성을
부여하죠. 즉 여기서 아내가 갑자기 김첨지가 돈을 잘 벌고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아내가 죽는다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아내는 자신의 임종을 예상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오늘만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건넨 거예요.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했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만 질련 별 빌어먹을 소리도 안 해.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아나?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요.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했어요. 자, 여기서 아내의 그런 나가지 말라는 간절한 바람은 결국 뒤에 올 사건과 뒤에 올 아내의 임종과 매우 밀접한 그런 필연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만큼 아내는 이제 곧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처지라는 걸 보여주죠. 자, 여기 김첨지가 욕을 하죠. 이 빌어먹으련 하면서 욕을 해요. 자, 이렇게 등장인물에게 비속어를 즉 남발하게 해서 결국 등장인물이 그만큼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못 배우고 또 그만큼 직설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이 성격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하층민이 인력거꾼 김첨지가 매우 고상하게, 그죠? 고상하게 대사를 얘기했다면 리얼리티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물의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비속어를 썼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소설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등장인물이 비속어를 써서 인물의 성격에 리얼리티를 주고 있다 또는 사실감을 주고 있다, 맞는 그런 평가가 되겠죠. 다음 정거장까지 가잔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했다. 그래서 김첨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내의 걱정에 불안했던 것을 보여주죠. 자, 이제 나달락은요, 김첨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는 이 소설의 이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눈 위에 흰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자, 여러분들 목이 메다죠. 목이 메다니까 메었다라고 써야 돼요. 자, 당시에 이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고, 그래서 메었다가 아니라 뭐야? 메었다. 요게 그 위에 가달락에서도 그 아내의 그 목매인 소리 할 때 그 목매인 소리도 목맨, 그래서 목매인이 아니라 목맨 소리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목이 메다, 목매다, 어휘를 쓰고요. 다음, 그러자 한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자, 여기서 설렁탕은 이 김첨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징표로서, 그런 상징적 요소로서 사용이 되고, 아내를 위해 사온 이 설렁탕 한 그릇을 아내가 미처 뜨지 못하고 숨을 거두어서 김첨지는 몹시 지금 원통해하고 한맺힌 울음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결말 부분의 이 요소가 앞에서 아내가 즉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리 그 뒤에 올 사건에 어떤 필연성을 부여하고 부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소설은 제가 갈등의 문학이라 했는데요. 그러면 갈등의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소설의 갈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즉,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도 봤던 현진건의 고향 같은 경우는 나라는 그라는 한 남성이 그 신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결국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또 가난 때문에 또 사랑하는 이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복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사건의 중심이 어떤 시대 상황과의 그 사회와의 어떤 시대 상황과의 불화가 사건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외적 갈등이라 하는 거고요. 여기 방금 전에 운수 좋은 날이나 또 순환이대 같은 소설도 단지 인물과 인물이 어떤 예를 들어 여기 운수 좋은 날에서도 남편인 김첨지와 아내가 뭐 개인적인 갈등으로서 서로 티격태격한 게 아니라 결국 가난 때문에 아내를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아내가 숨지는, 또 순환이대도 진수와 만도의 갈등이 아니라 결국에는 6.25라는 우리 시대에 참전해야 했던 것, 또 일제강점기의 징용에 끌려가야 했던 것, 이런 요소들, 그런 역사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사건이 빚어진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 갈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적 갈등이다라는 말은 요건 주로 심리적인 묘사가 함께 오게 되는데 개인의 내면에서의 갈등이에요. 우리 인간에는 자아라는 게 있죠. 즉 생각하는 주체인 나, 그리고 또 이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본능적인 나,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 그래서 굳이 뭐 심리학적인 그런 이론을 끌어대지 않더라도 현실에 내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이미 지나온 과거의 나라는 인물이 있죠. 자, 이것들이 서로 현실에서 갈등을 빚는 거죠. 즉 이렇게 나의 자아의 모습이 자아의 그 내면에서 결국 자아가 갈등을 빚게 되면 이를 이제 내적 갈등, 그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이 갈등을 한다거나 또는 인물과 사회가 갈등을 벌인다거나 또는 뭐 인물과 이념이 갈등을 벌인다거나 이런 여러 요소들이 관계가 됩니다. 자, 먼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에 보면 나와 그리고 장인이 서로 그 갈등을 벌이는데, 이는 장인의 그런 욕심과 그리고 내가 점순이에게 장가 들고 싶은 나의 욕망, 그래서 또 장인은 특별히 돈 안 들이고 이 머슴처럼 사위를 시켜주겠다라고, 사위를 삼겠다라고 즉 감언이설을 해서 이 무임금 그 노동을 시키는 그런 욕심꾸러기, 장인의 욕망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장인의 그런 욕망과 그 나의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충돌해서 빚어짐으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 혹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다라고 하고요. 자,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즉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 서출이라, 첩의 자식이라 어떤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호부 허용을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갈등이 결국 홍길동을 하여금 집을 뛰쳐나게 만드는 계기고 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또 김성원의 바비도에 보면은 바로 그 자신의 그런 신앙심, 그리고 그 신앙심 속에서 과연 내가 그 외부의 압력, 신앙에 대한 압력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즉 죽음으로 순교할 것이냐 아니면 순응할 것이냐,
즉 그 외부의 체제에 굴복할 것이냐. 이를 내적 고백의 형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면 볼까요? 그러나 다음 순간 위로 로마 교황부터 아래는 사제에 이르기까지 거창한 조직체가 자기를 억누르고 목을 졸라매는 위압을 느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인물과 그리고 즉 사회제도, 종교제도죠. 즉 종교의 그런 부당한 간섭이 갈등을 벌여요. 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외적 갈등이 물론 들어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자신의 선택이라는 문제는 굴복할 거냐 아니면 신앙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거냐는 그 선택의 내적 독백이 드러나는 이 장면에서 즉 내적 갈등이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 로마교회와 일개 재봉 집권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조였다. 선택의 자유는 있을 수 없었다. 죽음이냐 굴복이냐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죽음, 소름이 끼친다. 등불에 비친 손을 어루만지고 다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이 손이 얼굴이 타서 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체가 없어진다. 아무것도 없이 생각이라는 것도 없어진다. 그는 공포에 떨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똑바른 마음을 속이지 않을 권리가 이 천하의 어느 한 구석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현실에서는 망상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흑백을 똑바로 말해야 하느냐? 그럼으로써 제가 되고 영원한 시간의 흐름의 이 일점에 단 한 번 존재하는 이 주체가 없어져야만 하느냐? 전신의 힘이 일시에 풀렸다. 나같이 천한 놈이 양심을 안 속였다고 별 수 있을 것도 아닌데 되는 대로 대답하고 목숨을 구하는 게 상책이 아닐까? 자, 사건의 그런 요인은 분명히 외부에서 왔죠. 즉 나의 그런 신앙과 그 기존의 종교의 권위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장면, 여기 인용된 이 장면에서는 등장인물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선택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즉 내가 이들의 그런 말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것인가, 이런 요소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떼어서 우리는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적 독백, 항상 이 내적 갈등이 주가 되고 있는 소설의 부분에서는 이 내적 독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요거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331쪽에는 김동리의 역마. 자, 한 인간이요, 그 역마살의 운명을 타고났죠. 성기라는 이 주인공이 역마살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 운명을 이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지막에 결국 자신이 결혼해서 정착하려고 했던 여인이 어머니의 이복 동생이고, 그래서 결국 틀어져 버리고 다시 성기는 여판 하나 달라 하고 어머니한테 말한 후에 즉 자신의 그런 역마살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장터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피해보고자 하는 등장인물과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론적 요소가 소설의 중심을 이루고, 이럴 때 우리는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인물은 이처럼 사건의 중심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인물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분류를 하는데요. 자, 332쪽에 보면 인물을 성격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은 소설이 진행되면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몇 줄. 그 다음 입체적 인물은 즉 동적 인물로서 사건이 전개하면서 성격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물 몇 줄. 다음 전형적 인물은 어떤 집단이나 계층 또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반면에 개성적 인물은 작가가 개성적으로 드러낸 인물. 그 다음 주동인물은 소설의 주인공을 말하고요. 반동인물은 그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을. 반면에 이제 중심인물, 주변인물은 중심인물은 주인공이나 반동인물을 포함해서 사건의 큰 얼개를 끌고 가는 인물들이고, 주변인물은 이제 엑스트라,
즉 주인공의 주변에서 즉 있는 인물들을 말해요. 자, 춘향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은 주동 인물이고 변학도 이 변씨가 반동 인물이고 그리고 이들은 중심 인물이고 반면에 뭐 월매나 향단이나 방자는 주변 인물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인물을 드러내는데 소설은 단지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라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성격과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데 이를 제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그냥 서술자가 모두 알고 등장인물 성격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요약적 제시, 곧 직접적 제시, 말하기 기법이 있고요. 이를 말하기 기법이라고 하죠. 즉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모두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는 보여주기, 그러니까 대화나 행동 등을 통해서 우리 김유정의 본범에서 등장인물이 매우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또 해학적인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건 그의 행동, 뭐 장인과 막 드자비를 하고 이러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방법, 이걸 우리가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하죠. 보여주기 기법. 자, 그래서 232쪽에 332쪽 332쪽 그 가에 김동리의 화랑의 후에 첫 단락을 보면 그날 저녁 때 황진사가 온 것을 보고 숙부님이 일제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가 있는데 장가 안 들라고? 하고 물어본 들면요 좋지만 선생도 아시다시피 철량이 있어야지 하는 그의 얼굴에는 완연히 회색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 회색이 넘침을 보신 숙모님은 돈이 없어도 장가를 들 수 있다는 것과 장가만 들게 되면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일러주신즉 그럼요 여북 조카수 교수 나이 몇 살이고 집안도 이름 있고 그는 연방 입이 벌어져 침을 흘리며 두 눈에 난데없는 광채를 띠고 숙모님께로 대드는 판이었다. 과부래야 이름이 아깝지 뭐 이제 나이 30도 다 못된 걸 숙모님도 신명이 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랑삼아 말한즉 자 밑줄 쳐봐요. 황진사는 낯빛이 확 변하며 교수가 지방 그 말씀한 교수가 과부란 말씀이요? 이렇게 물었다. 자, 황진사의 이 대화에서 이 황진사의 말하기에서 황진사가 자신은 볼품없고 미천한 신분인데도 이 아내감을 고르는데 가문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심지어는 한번 결혼하고 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경악스러워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황진사가 매우 허세를 부리는 그런 인물이다. 이걸 우리는 요 대화에서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말하기 기법을 썼다, 보여주기 기법을 썼다. 뭐예요? 보여주기 기법. 그죠? 서술자가 이러저러하게 요약해 준 게 아니라 황진사의 이런 대꾸, 반응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몇 가지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예문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예문들 여러분들 각자 좀 읽어보시고요. 자, 끝으로 이제 시점 파악하는 거죠. 시점 파악. 그래서 339쪽을 펴시고요. 자, 우리가 소설의 시점을 파악할 때는 간단해요.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일단 등장인물이 1인칭인가 서술자가 1인칭인가 3인칭인가 이거 먼저 판단해야죠. 즉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이는 1인칭, 그렇지 않으면 3인칭.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일단
1인칭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내가 중심 인물인지 아니면 중심 인물을 들여다보는 즉 주변 인물인지 여기에 따라서 즉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아니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라고 나눠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소설의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요새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술자가 작품 내의 인물로 등장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펴고 있다 하면은 1인칭 주인공. 반면에 서술자가 작품 내에 등장하는데 즉 그 중심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또는 자기 주변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하면은 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3인칭이다 하면은 다음에는 즉 그 4명까지도 모두 파악하는가 내면 심리를 파악하는가 아니면 그 인물들의 행위만을 즉 드러내는가 행동이나 대화만을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내면 심리까지 모두 파악한다면 내면 심리까지 모두 파악한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행동이나 대화만으로 쓰게 되면 즉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단계 소설 속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가 두 번째 단계 즉 이제 1인칭인가 3인칭인가를 구별했으면 다음에는 내가 중심인가 주번인가 아니면 3인칭이라면 내면 심리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 돼요. 자, 339쪽에 먼저 김유정의 본범을 보면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나 등장하죠. 그러면 얼른 밑줄 치고 1인칭.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서술자가 작품 내에 등장한다. 서술자가 작품 내에 등장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그런 다음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서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이 있는 걸 누가 알았으랴. 자, 점순이가 키가 작아서 혼례를 못 시켜준다니까 화를 내고 싶은데 자기는 그렇게 물론 장인이 핑계를 댄 것이지만 나는 즉 몹시 지금 안달을 내고 따라서 지금 혼례를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사건이고 따라서 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나의 혼례, 성례를 시켜주느냐 아니냐로 화제가 집중됐으니까 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시험에 어떤 부분을 지문으로 제시하느냐야. 그러니까 그냥 본범은 1인칭 주인공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어떤 부분 또는 밑줄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에서 340조 즉 주요섭의 사랑손인과 어머니에서도 요새 와서 어머니 하는 일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 때로는 풍금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적에 나는 즉 내가 등장하니까 역시 1인칭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즉 나는 그 어머니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린 오키의 눈으로 어머니가 지금 사랑손님 때문에 갖게 된 그 연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 지켜보는 거죠. 밤에 때로는 풍금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에는 나는 너무도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곁에 앉아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끝을 맺는 때가 많은데 그런 때면 나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안고
내 얼굴에 돌아가면서 무수히 입을 맞추어주며 엄마는 오케이 하나면 그뿐이야. 그렇지?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그 어머니 옆에서 그 어머니를 지켜보고 이를 나의 시선으로 쓰고 있어요. 따라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주변 인물로서 어머니의 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시점을 찾을 수가 있고 서술자가 작품 내에 등장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즉 보고 들은 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41쪽에 황소년의 소나기에서 다 건너가더니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바사의 길로 들어섰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쭉 눈으로 훑었을 때 내가 등장하지 않죠? 즉 소년과 소녀가 등장해요. 3인칭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리고 대화만으로 소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를 우린 뭐라 한다? 즉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최인훈의 광장을 보면 역시 쭉 훑어봤는데 나라는 인물 등장하지 않고 즉 한 남자 그리고 그가 등장을 하죠. 돌아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자, 명중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부채꼴 사북까지. 사북은요, 배의 그 끄트머리. 그 우리 타이타닉 같은 데서 그 애들 위험하고 장난치던 데 있지? 거기에 사북이라고 해요. 부채꼴 이 끄트머리. 자, 그런데 배에 이 사북, 이곳은 매우 상징적으로 쓰인 거죠. 즉,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거. 즉, 이 배의 이 가장자리가 바로 삶의 바운더리를 상징하는데, 이제 이 끝까지 밀려왔다는 것은 이명준으로서, 그 등장인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그런 한계 상황, 즉에 봉착했다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제3국행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자신이 더 물러설 곳은 없다는 이런 판단을 등장인물은 여기 배 사북에서 느껴보는 거죠. 부채꼴 사북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를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쓰였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며 되돌아오면서 바다와 놀고 있다. 자, 여기 이명준의 눈에 비친 그 큰 새와 작은 새는 이명준이 북에 두고 온 그 사랑하는 연인과 그리고 그가 낳았을 아이를 떠올리는 거죠.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등장인물의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결말 부분인데요. 등장인물의 내면을 모두 서술자가 파악을 하고 등장인물의 생각을 적고 있으므로 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뒤에 소설의 주제니 하는 내용들은 필요 없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수필, 시나리오 등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제가 드문드문 얘기할 부분이니까 여기서 현대 소설까지 우리가 이론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제로 치러졌던 국가직 문제를 제가 해설하면서요. 상세하게 해설하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이론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이상 더 볼 거 없고요. 그죠? 책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현대문학사나 고전문학사 3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찾아보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찾아보세요 하면 보지, 미리부터 그걸 이론적으로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신이 들 것이고, 항상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 준비는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 또는 막연하게 많이 해야지, 이거 쓸데없죠. 우리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운동에서도 차이가 뭔지 알아요? 프로는 자기가 기술과 능력을 보일 때만 보입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때요? 아무 때고 아무 시합이고 목숨을 걸고 하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시합에서는 자기 컨디션을 발휘 못하는 이런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오디션 프로 같은 데서도 아마추어 가수 애들 보면 한 무대 한 무대가 전부이냐, 자기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순위가 좁아지는 그런 차례가 왔을 때는 목에 무리가 가서 발성이 안 되고 음정이 틀리고, 이래서 결국 마지막 정상에 서지 못하는 걸 자주 보게 되죠. 그러나 이 프로들은요, 몇 개월 순회 공연을 하고 전국을 다녀도 그 2시간 바짝 드러내기 전까지는 절대 함부로 목 쓰지 않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경쟁은, 또 게임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머리띠 메고 합격 아니면 죽음을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자, 내가 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이 국어라는 특정한 과목에서 내가 20문제를 맞히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고 뭘 내가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또 국가직과 지방직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법원직이나 국회직, 소방직, 이런 특별한 직렬들, 또 교육행정직, 이렇게 따로 시험을 보는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과학적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렬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친구가 영어에서 과락을 맞더라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회화나 이런 언어적인 영어의 감각은 매우 뛰어난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영어 문제에는 아직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시험에 과락을 맞더라고요. 사실 국어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들 말 다 하고 글 다 써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전문 서적들도 다 읽고. 근데 왜 국어 시험을 보면 생각처럼 안 나오고, 또 우리 말인데도 불구하고 즉 맞춤법, 또 띄어쓰기 이런 데서 틀리는가? 그건 우리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과 즉 전반적인 국어 능력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소설책 좋아하고 시집 좋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독서하던 친구들이 꼭 국어 성적이 좋게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말고요.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전략적인 공부, 이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이론적인 걸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국가직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고, 그 국가직 기출문제를 해설하면서 제가 이 이론 파트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던 예를 들어 로마 잡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출문제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어시험 잘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10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론적인 데에 집중을 3, 그리고 문제에 힘을 쏟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데 5, 그리고 자기만의 오답 노트, 또 취약점, 이걸 정리하는 데 2, 이렇게 이론적인 학습 3, 그리고 문제 유형 파악에 문제를 파악하는 데 5, 그리고 자신만의 서브노트,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데 2. 그래서 계속 순환되면서 문제를 풀다가 부족한 부분은 또는 알아야 될 부분, 잊어버린 부분은 이론으로 다시 피드백을 하고, 또 문제의 어떤 유형에서 새로운 유형, 또 내가 꼭 암기해야 될 것은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이런 세 가지 활동이 앞으로 함께 이루어지면서 접근을 해야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힘이 아직 부족하다. 지금 강의를 쭉 들었는데 아직도 앞에 것도 다 잊어버렸잖아. 그지? 문법적 같은 거. 그러면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살펴보는데, 그냥 이론적인 걸 또 한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요,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선별해서 발췌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야지만 또 여러분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 올해 2014년 기출문제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서 또 학습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집. 기출문제는 제가 이번 국가직 T형과 S형이 있는데 T형을 일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국가직 기출문제는요, 우리 행정고시 사이버센터에 가도 들어있고요. 또 제 카페에 와도 또 문제집이 들어있어요. 뭐 어디서나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공개된 곳이니까 책 사지 말고, 그죠? 요 T형으로 국가직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제가 편집한 문제집으로 요걸 마치고 이제 문제집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국가직 해설 꼭 철저하게 수강하시고, 그리고 학습의 중요한 방향을 삼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